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리스크를 설명하고 명의신탁 환원을 제한하라. 일단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사실 꼭 주식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명의를 믿고 맡겨놓는다는 얘기죠. 뭐 사실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위험성 있는 느낌이 막 나죠. 네. 명의신탁이라는 그런 건데 맡겨놓는 이유가 다 있죠. 괜히 맡겨놓는 게 아니라 세금이라든가 네. 피치 못할 사정, 뭐 내가 신용불량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주식, 비상장 주식, 우리가 아는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식회사들을 보면 그 속에 네. 이렇게 여러 주주들이 있죠. 네. 이게 왜 이 명의신탁 주식이 문제가 됐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는 네네. 예전에 이제 1996년 9월 30일까지는 네네.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주가 7명 이상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7인 이상. 그렇죠. 네네. 7인이 넘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아예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실 7명이 모여서 꼭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하고 싶은데 그럼 나머지 6명을 이름을 막 집어넣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네네. 이게 명의신탁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아, 그 이후에 조금 완화가 돼서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또 3명, 그 전에 7명이었으면 그 네네. 다음에는 3명까지 네. 있어야지만 했고 1차로 완화가 한번 됐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2001년 7월 24일부터는 1인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네. 옛날 설립된 법인들 보면 주주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요즘에도 하다못해 이번 달에 설립되는 법인들도 명의신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 잘 몰라서. 아. 예, 그리고 신기하게도 요즘에도 만나보면 법인 설립하려면 주주가 3명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법무사나 세무사님들도 어이없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은 아니고 아주 가끔은 있어요. 아, 오래된 네, 잘 세무사나 몰라서 그러시는 법무사님들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 매우 드물지만 아. 사실 거의 없지만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하시는 건 또 잘 몰라서가 그 규칙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과점 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과점이라는 거는 전체 주식수의 과반수 50%가 넘어간 주식을 특수관계인 포함한 나의 가족들이 소유하게 되면 또는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 잘못하고 계시는 건데 과점 주주가 있는 뭐 굳이 따지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2차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 네, 네네. 회사가 이제 뭐 세금을 낼 게 많죠. 뭐 부가세도 있고 네. 법인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을 혹시 내지 못했을 때 과점 주주에게는 그 책임이 전가되거든요. 보유한 비율만큼. 네네. 그걸 2차 납세 의무라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주취득세라고 해서 법인이 뭔가 취득세를 내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인데 이 둘 다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2차 납세 의무, 간주취득세 둘 다인데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거는 나랑 와이프랑 애들이랑 분류해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수관계인을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사돈의 팔촌까지라고 하죠. 특수관계인은 네. 다 합쳐서 과반수가 넘으면 해당이 되는데 사실 그 세금 때문에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할 거 생각해서 세금 못 낼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어이가 없고 좀 그거를 가족분들끼리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2차 납세 의무를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간주취득세도 처음에 내 주식이 100%면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을 취득해야 내는 게 간주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법인을 산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법인을 샀지만 부동산을 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그 해당 주식 수만큼 낸다라는 게 간주취득세라고 의미를 해주셔서 네. 내가 원래 100%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처음에 100%로 가족분들을 다 해놔요. 가주취득세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네.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요즘에도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개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은 사실은 말씀을 아직 안 드렸고, 그런가요? 네네. 왜 그렇게 되는지 네네.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지를 예. 명의신탁 문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재산을 남한테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네. 재산권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음. 그냥 명의신탁을 맡겼어요. 친구한테 내 주식 한 20%만 네가 갖고 있어봐 했는데 회사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적당히 가도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죠. 회사가 잘 되면 문제 생기죠. 혹시 뭐 IPO해서 상장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어찌됐든 잘 되면 사람은 이게 견물생심이죠. 물질 앞에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이 됐건 누가 됐건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저도 실제 경험했던 게 그래요? 네. 그 주주분이 차명 주식으로 있으셨는데, 네. 명의신탁 주식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맞아요. 사망 시에 네, 사망 시 가장 그러면은 커요. 그 지분은 가족분들, 상속인, 쉽게 그렇죠. 말해서 아들, 딸, 배우자가 배우자, 받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럼 그분도 그 그분들은 지분 20%가 우리 아버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주식 가치를 막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이제 그렇죠. 상속 이슈가 생기면 네. 계산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1, 20억이 네. 계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큰 문제가 제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예. 있는데 제 아는 법인이 2001년 조금 전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했어요. 네네. 친구분 두 분한테. 예. 근데 이 회사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에요. 한 주식까지 평가하면 한 2, 30억 나오는 회사인데 네. 그래도 한 20% 되면 4억이잖아요. 그렇죠. 4억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저기 이제 명의신탁이 위험하다 하니 돈 많은 분, 좀 여유가 많은 분 친구한테 20%를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분이 사실은 중견기업의 이제 상속인으로 큰 자산을 보유하신 분인데 네. 너무 방만하게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어.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아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막 상속세 계산을 하는데 이 조그만 회사의 주식을 20%나 갖고 있네? 계산해 보니까 4억이에요. 그 4억 때문에 이 배우자는 상속세를 2억을 내요. 상속세가 30억이 넘어가면 5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명의신탁으로 갖고 있는 이 주식 때문에 상속세를 2억을 내게 생긴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쵸? 사실. 그럼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저분이 2억을 내고 이 회사를 가만두겠냐는 거죠. 이제 달달달 볶고 괴롭힐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남편 주식이냐 아니냐 하여튼 그때 한 6개월간에 걸쳐서 다툼이 있겠네요. 저도 여러 번 막 미팅을 하고 사실은 이제 결론상으로는 이걸 양도하느냐 뭐 환원을 하느냐 애초에 이랬다고 그걸 입증을 하느냐 근데 또 당사자는 돌아가 계시고 법인을 폐업했어요. 답이 안 나와서 법인을 폐업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사모님은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폐업한 법인이지만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세금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분은 그냥 세금 2억 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이 주식을 누구한테 맡겨놓는다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한 일이구나.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엉뚱하게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세금은 미망인께서 납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옆에서 삼자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왠지 그 회사가 네. 그 2억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그리고 왜 상속세가 50%나 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 예. 이 2억을 마련할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발뺌을 한 거죠. 사실 안타까운. 그렇다고 해서 그러네요. 사실 결론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FC잖아요. 계약은 못 받았죠. 컨설팅만 여러 번 하고 계약은 못 받은 케이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차명 주식이라는 것이 네.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네. 그러니
해결을 해야 된다. 된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하느냐. 것일지 그거를 한번 네.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것도 이제 2001년 7월 네. 23일 이전과 이후가 갈립니다. 네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이게 나라에서 정해놨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명의신탁 환원을 간소화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명의신탁 환원 간소화 간소화 제도라고 제도. 해서 네네. 신청을 하면 그냥 편한 방법, 세무사님이랑 상의하시면 되고요. 편한 방법으로 환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네. 소송을 하더라도 물론 내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거 내 거야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빨리 가져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짜고 쳐서 소송을 하면 금방 잘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내 거야라고 하면 진짜 소송을 해서 뺏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분명 이 사람 주금 납입 안 했고 네. 내 돈으로 다 내줬는데 나중에 내 거다. 법인이 부동산을 샀어요. 이게 그냥 법인의 주식은 종이 조각 같지만 부동산을 산 법인의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10%인 분이 내 거야 라고 해서 이분이 15년 전 통장을 찾아내서 실제로 주식, 이제 주금이라고 하죠, 처음에. 내가 다 냈어 라고 입증을 하려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런 집도 있어요. 예.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게 이게 1번. 그러니까는 네. 협의를 해서 먼저 있던 주식을 내 주식이다라고 환원을 하는 방법. 네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 양도. 예, 이분한테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네. 사오는데 주식수가 작으면 이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액면가로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한테 넘기느니 아예 내 자녀가 자금 출처가 있다면 그 주식을 사서 네. 그냥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저한테 증여할 수도 있지만 증여세가 높잖아요. 증여는 네, 또 네. 1억만 넘어가도 20%고 네. 막 이러니까 법인에다 또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법인에다 증여해도 돼요. 법인에다 증여해서 그냥 예. 소각을 한다든지 나중에 예. 다른 방법으로 받는다든지 네. 뭐 이제 세금 관계는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네. 명의신탁은 FC 입장에서는 혼자 해결할 수는 절대 없는 네. 전문 회계사님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주식가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음.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여기서 아주 크게 나옵니다. 이분이 네네. 나랑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도, 증여 시에 이제 가액 결정을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네네. 거기서 또 뭐 취득세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고 뭐 사실 사안 하나만 놓고도 그 몇 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네네. 어려운 숙제인데 다만 우리는 그냥 명의신탁이 왜 생겼고 또 어떤 그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 등이 있는지 네. 정도 고객과 상의를 하고 예. 뭔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생기면 네. 전문 회계사님과 동행해서 같이 작전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요 명의신탁 주식 리스크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하셨던 사례가 있으시면 네, 짧게 그냥 말씀해 짧게 주시면 회계사님 안 네. 끼고도 한 사례가 있는데, 요 회사도 똑같아요. 그냥 네. 주식이 좀 여러 분한테 나눠져 있었는데, 네. 아는 교수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실제 투자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교수님은 난 투자했어라고 생각하고,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네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잘못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이 되면 네. 상속 시에는 주식가치 평가를 상증법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빨리 주식을 회수하는 게 좋겠다. 네. 해서 이분이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나서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가서 협의를 했죠. 그러니까 액면가로 하면 500만 원이고 액면가보다 좀 더 넘어가면 1,000, 2,000 주식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면 5천만 원, 10배 이상 떴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더 주실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왔고 협의를 해서 한 850인가 계속 더 달라고 하시는 걸 어쨌든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사는 모양새를 취해서 네. 제가 주주로 또 명의신탁이 됐죠. 일단 제가 주주로 돼 있고 제가 자금 출처가 되게 되면 그분의 자녀분한테 액면가로 넘기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왜냐면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한 케이스죠. 물론 요거 해결을 했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계약은 그거와 별개로 제가 요런 시간에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보험은 보험의 의무를 네. 담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회사에 필요한 제도 정비
그리고 또 CO 플랜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 계약을 했는데 겸사겸사 명의신탁도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를 제가 나서서 해결해 드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명의신탁에 있는 해당되는 법인들이 많다 보니 많아요. 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해결할 그 뭔가 영업에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많은 컨셉들이 좀 사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좀 그 컨셉의 강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명의신탁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표님의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네. 해결해 드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공부를 해서 접근해 네.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의 리스크를 설명하고 명의신탁 환원을 제한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